유정입니다. 오늘 최영일 시사평론가가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놀라셨죠? 시사본부 진행을 그래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의 2차 TV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선까지 23일 남아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의 야권 단일화 제안을 한 안철수 후보와 통큰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두 사람 사이의 평행선은 여전해 보입니다. 투표용지 인쇄일인 28일까지 어떤 새로운 결론이 날까요? 시사본부에서 대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1부에서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에서는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야권 단일화 방향과 대선 판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와 국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선정되시는 분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시간 시작해 볼 텐데요.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주말에 이제 후보 등록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와 함께 빅뉴스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했어요. 윤석열 후보에게. 네. 네. 뭐 다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후보 등록하는 날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후보 등록하고 원래 기자회견 하려고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 김기현 교수가 확진되면서 PCR 검사를 받느라고 안철수 후보가 오전 기자회견 대신 아침 기자회견 대신 오전에 유튜브로 개인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식으로 됐는데요. 거기서 이 야권 후보가 박빙으로 겨우 이긴다고 해도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 방식이 두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지자들과 함께 다 투표할 수 있는, 다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국민도 동의할 합리적 방식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단일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제안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이거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경선 그때 하지 않았냐. 오세훈 후보와 그렇습니다. 당시, 네. 그때 합의한 문항과 방식이 있다. 네. 그래서 뭐 오래 걸리지도 않고 네. 뭐 뭔가 논란이 될 만한 것도 없다.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합도하고 경쟁력 이 두 가지를 묻는 방식의 그런 여론조사를 하자라고 사실상 안철수 후보는 일종의 방식을 제안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안철수 후보 단일화 절대 없다라고 했는데 네. 왜 하필 이 시점 후보 등록 시점에서 제안을 했을지 좀 두 분의 평가를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후보 등록은 후보 등록대로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이제 급등하기 시작해서 두 자릿수를 지키다가 그 뒤로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큰 이슈가 없었고 본인도 어디 다닐 때마다 단일화 할 거냐 말 거냐 이야기를 들었고 스스로가 뭔가 이제 자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역으로 먼저 제안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역으로 먼저 제안하면 좋은 점은 내가 먼저 말했기 때문에 응답은 상대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답변에 따라서 판단이 나는 거고 상대가 맞지 않으면 상대가 깬 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어느 정도 단일화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한다. 하든 안 하든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일단은 드러난 것이고 명분은 챙겼죠. 어떻게든 야권 후보가 이겨야 된다. 정권 교체는 해야 된다는 명분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약간 수세에 몰린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에서 뭉개고 넘어갈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후보는 나는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저거는 안 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반박을 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안철수는 통크게 먼저 뭔가를 얘기했다라는 것이 남게 되는 것이고 네.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 이제 3월 중순쯤으로 기억합니다. 3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긴밀하게 이제 오세훈 후보와 당시 안철수 후보가 논의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유선 전화를 포함시키자는 당시 국민의힘 반응에 안철수 후보가 난색을 표했었죠. 안 한다. 그랬다가 이제 후보 등록 전에는 다 해야 된다고 해서 전격적으로 유선 전화도 포함이 됐고 경쟁력과 적합도인데 섞었어요. 네. 질문이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오세훈 후보 중에 누가 더 경쟁력이 높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적합도와 경쟁력을 다 섞은 이제 질문이 들어갔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놀랍게도 1, 2 후보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고 맞아요.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호감도라든지 뭐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중도 확장이라든지 여론조사 경쟁력에서 이번엔 진짜 안철수 후보가 이길 수도 있는 게 열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걸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 또 안철수 후보에게 공동정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네. 무슨 뭐 총리 자리라든지 네. 이 정도 자리 지분을 할애해 줄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선거가 진짜 여론조사로 단일화했을 때 져버리면 윤석열 후보 총리 말고는 가져갈 게 사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분 싸움이 달라지는 국민의 것이죠. 힘으로서는 네. 남는 게 없을 수 있다. 자, 박정호 기자 네. 의견도 궁금한데 뭐 꼬리표를 떼겠다라는 표현을 직접 또 수사학을 쓰시기도 했고 네. 방금 오창석 평론가 말씀처럼 단일화 책임론에 대해서 일단 좀 나는 책임이 좀 없다라는 명분을 챙긴 게 아닌가라는 평론해 주셨는데 네. 왜 하필 이 시점인지가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꼬리표 얘기하셨는데 후보 등록을 하고 계속 선거운동할 때 기자들이 계속 물어볼 거예요. 단일화 논의 어떻게 되고 있냐고. 뭐 그랬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실제 이렇게 물어봤고 네. 안철수 후보가 한숨까지 쉬면서 이제 그만 물어보라는 시까지 얘기했었는데 그런 꼬리표를 떼고 나는 내 할 얘기를 다 했다. 이제 공은 국민의힘에 넘어간 거다. 그렇게 공을 넘겨놓고 나는 내 선거 유세를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기자들이 안 물어볼 거 아닙니다. 계속 물어볼 텐데 처음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답변해야 내 답변도 나오는 거고 논의가 되는 거다. 국민의힘에 이제 물어봐라. 이렇게 말할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완주를 하겠다는 그 의지를 뭐 이것 말고 더 어떻게 더 보여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한 이 단일화 질문, 안철수 후보가 마치 안철수 후보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지울 수 있는 네. 그 효과를 좀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대선 결과가 이 야권 지형에 안 좋게 됐다. 그럴 경우에 거 봐라. 내가 단일화 적했을 때 단일화 빨리 했으면 이길 거 아니냐. 그런데 단일화 안에서 이 여론조사 경선 안 받아서 단일화 안 됐는데 그 책임은 국민의힘이 있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을 한마디로 넘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반응이 어떤지가 다들 궁금할 듯합니다. 국민의힘 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공을 좀 달궈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환영한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여론조사 얘기를 들었는데 고민해 보겠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쉬운 점이 뭐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제일 좀 많이 들리는 얘기는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10분만 해도 된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할 수 있다. 그걸 계속 강조하면서 아니 후보들끼리 담판도 가능한데 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내는 이 오창석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혹시 이 적합도나 경쟁력을 섞어서 하게 된다면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붙었을 때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기는 조사도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더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조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걸 야권 지지층을 한정해서 표본을 만들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하게 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아쉽다라는 말은 그냥 좀 지지해 주면서 네. 이런 말로 들리는데 어떤가요? 근데 그냥- 국민의힘 좀 선대본부장도 통큰 단일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 통큰 단일화라는 게 뭔지 좀 궁금하다 이겁니다. 일단 네. 이제 아무 조건 없이 네. 일단은 여론조사 방식은 거치지 말자라는 건데 공을 던져서 공을 받았는데 이 공의 재질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재질이 좀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DJP 연합을 많이 하는데 이게 DJP 연합 같이 성공을 하려면 두 가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바로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즉각 총리 자리 내주는 거, 양보해 주는 사람. 근데 이거는 현재고요. 하나 더 정치적 내일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때 DJP 연합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2년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의원 내각제에 대한 의향을 물어보고
바꾸고 개헌을 해서 의원 내각제 할 때 내가 총리로 나서겠다라는 요 합의까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필 당시 자민련 총재의 정치적 내일과 정치적 미래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물론 중간에 깨지긴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에게는 총리 받는 건 괜찮은데 그 후에 또 내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최종 꿈이 총리가 아니었어요. 대선 후보잖아요. 대통령의 꿈이거든요. 그럼 총리 이외에 다른 꿈을 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을까? 그럼 국민의힘은 절대 안 받을 거거든요. 그 런닝메이트라는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을 네. 쓰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네. 런닝메이트제가 없는데 없죠. 네. 그럼 이제 오창석 평론가는 그걸 이렇게 정치적 미래까지도 네. 볼 수 있는 어떤 요소로 보시나요? 정치적 미래를 열어주는 게 속뜻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공천권이나 당대표, 공동 당대표에 준하는 어느 정도 당무권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DJP 연합은 마지막에 DJT로 끝났습니다. 박태준 당시 의원이 네. 합류했는데 어떻게 챙겨줬냐면 박태준 의원이 들어오면서 박태준 의원을 자민련 총재에 앉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각자가 원하는 네. 박태준 의원은 그 당시에 총재가 되면서 당을 장악했고 김종필 당시 의원은 이제 총리가 되고 의원 내각제에 계약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총리 이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건 총리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데드라인도 얘기하고 있지만 여하튼 사람들이 느끼기로는 그러면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는 이 단일화는 살아있는 이슈인가 이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뭐 물론 투표일 전, 그러니까 3월 9일 전에만 단일화돼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있어요. 하지만 그 효과를 봤을 때는 우선 1차 데드라인 끝났어요. 후보 등록 해버렸기 때문에 네. 제일 좋은 시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28일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전까지 단일화가 되면 투표용지에 안철수 후보 그 기표란에는 사퇴라고 붉은색 글씨가 인쇄돼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유권자들이 보면서 아 안철수 후보는 사퇴했지라고 하며 사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게 그때까지도 안 된다. 그럼 투표용지도 인쇄가 돼 있고 바로 3월 4일 그때는 3월 4일 5일은 사전투표란 말이죠. 그때까지 안 되고 계속 돼 있으면 뭐 단일화는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런닝메이트 말씀을 하셨는데 런닝메이트를 통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게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에요. 런닝메이트의 뜻은 대통령, 부통령 그 말도 있지만은 함께 이 선거 레이스를 뛰면서 대통령은 뭐 이 국가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같이 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부통령은 안 되니까 책임 총리제 얘기 나오고 있지만 저는 오창석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책임 총리제보다는 당권. 왜냐하면 당권을 잡아야 자신의 정치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 듣고 나니 더 복잡한 문제가 펼쳐질 그래서 것 복잡해지는 같습니다. 게 네. 과연 당권을 안철수 후보한테 국민의힘에서 순순히 넘길 수 있겠느냐. 네. 이거는 지금 이준석 대표도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후보의 측근 그룹도 이거 가만히 보고 있지 사실 않을 좀 겁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네. 짐작되기로는 당권 때문일까 아닐까 싶은 여러 가지 좀 분열이나 네. 분쟁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아 이게 단순한 후보 단일화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럼 제가 조금 두 분이 펠레 아니면 문어가 되시길 바라면서 단일화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왜냐면은 그 재보궐선거 당시에도 김종인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 신경 안 쓰면서 힘을 계속 뺐거든요. 그래서 주도권을 오세훈 후보로 가져왔는데 그 정도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손바닥 위에 있는 원숭이 사진 올리고 이건 사실 조롱이거든요. 네. 이거는 힘 빼는 걸 조금 많이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당권까지 요구한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내 권한이 분할이 되거나 또는 내 권한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지금 보면은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안철수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안철수 없이 이기든지 지든지 간에 지금 내 권한은 못 내려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무 우선권이라든지 당권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내려놓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짜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진짜 원하지 않는 것처럼 네, 보여서 네, 네. 다른 윤석열 후보나 뭐 권영세 본부장은 원할지 몰라도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진짜 이렇게까지 원하지 않고 있다면 네.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과정에 그래도 아직 10여일 남았습니다. 10여일 남았기 때문에 이 10여일 동안 지지율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거의 안 된다는 말씀처럼 제가 좀 저는 안 될 것 들리긴 같아요. 해요. 지금 네. 추세는. 박정우 기자님 어떠세요?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 제안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이제 완주 선언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 국민 경선을 안 받을 줄 알면서도 공을 넘긴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보다는 완주에 더 기울어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윤석열 후보 측에서 입장을 좀 바꿔서 좋다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자라고 그 정도까지는 와야지. 뭐 경쟁력 적합도 그 비율을 조절하든 이건 또 논의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앞으로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좀 제일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 싶습니다. 부분만 딱 떼면 대선이 한 3달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지지율 격차라는 게 맞아요. 사실 체감적으로 누가 또 확실하게 우위다라고 안 느껴지기 때문일 텐데 자 제작진은 여기 메시지 왔습니다. 오평님 안 된다. 박정우 기자님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적어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예언이 맞는지 엄중히 평가하겠다라는 제작진 메시지가 왔고요. 네, 좀 짧게라도 이 단일화 제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 반응은 좀 어떤지도 좀 듣고 가야 될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제 이게 보도가 되고 하면서 공식 논평을 안 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를 민주당에서 뭐 계속 얘기하면서 논평을 내면 또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키워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속으로는 단일화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합쳐서 그 더한 지지율만큼 나오진 않겠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뭐 중도 표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좀 잘 안 되길 바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심상정 후보가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구체제 한 축과 손잡고 구체제와의 결별이 가능하겠냐.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이런 비판하면서 정의당에서는 계속해서 아마 이런 기조로 나갈 것 같은데요. 결국 국민들의 여론, 단일화에 대한 여론이 제일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민주당의 속내. 네. 민주당은 안 되길 바라는 거죠. 안 되길 바라고 있고 그 상황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내심 이제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무래도 두 사람이 단일화했을 때 적어도 지금보다는 지지율이 단일화된 후보가 조금 더 높아질 것은 자명합니다. 계속 여론조사에도 좀 그렇게 나오는 게 네, 있죠. 자명하고 네. 다만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단일화에서 컨벤션 효과 잠깐 있었다가 분명히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안철수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여론조사의 응답을 보면 양 후보 다 싫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에 한 사람과 손을 잡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양 후보가 다 싫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 표심이 옮겨갈까? 그건 좀 쉽지 않거든요. 지금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오기 전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 정도는 옮겨갈 수 있으나 지금 절반 정도는 옮겨갈 수 있으나 나머지 절반 정도는 중원으로 다시 나와서 고심을 하거나 또는 야합이라고 분노해서 그냥 민주당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단일화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저쪽에 이슈가 뭐든 생기지 않는 것이 좋고 저쪽에는 내분이 생기고 저쪽에는 옥신각신 다툼을 하는 게. 이게 약간 이슈 역할을 해서 네. 검색어가 확 늘었다라거나 그러니까 네. 단일화 블랙홀 때문에 네. 또 언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해도 좀 묻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좀 이 단일화 논의 자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민주당에 좀 득과 실을 나눈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 늘 선거판이지만 어떤 사람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냐 아니냐의 싸움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떤 걸 던져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뭐 개헌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게 사실 국민들한테 많이 와닿지는 않거든요. 부동산 정책이 힘들었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한다는 모든 후보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공약이 나오긴 좀 어려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가져와야 되는데 원래 그래서 민주당에서 김종인, 이상돈, 윤여준을 차례로 만나면서 좋은 이야기를 듣길 바랬었는데 그게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갔죠. 네, 좀 지금으로서는 어떤 이슈도 주도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제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고
윤석열 후보가 이거는 뭐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점점 톤이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두 사람이 만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관심을 확 쏠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선 계속 이게 보도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좀 보도가 되느냐, 보도의 분위기가 어떻느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 이런 야권 단일화 이슈가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인데요.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네,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쪽으로 가실 분들인데요. 두 군데 사고가 있습니다. 우선 동전주 부근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완주 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 장애물을 처리 중이라 2차로와 갓길이 막혀 있는데요. 특히 완주 분기점 부근 사고 때문에 익산 쪽으로 가려는 차량 움직임이 둔한 상태입니다. 부근이 혼잡한 모습이니까요. 또 다른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 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여주 부근에 사고가 있었는데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 중이고요. 이런 돌발 상황만 아니라면 고속도로의 소통은 전체적으로 무난한 편입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 이용도 나쁘지 않으실 텐데요. 강변북로 양방향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한남에서 영동대교까지, 공항 방향 한남에서 반포 쪽으로 짧은 정체 살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저는 오늘 최영일 평론가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강유정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최영일의 시사본부 듣고 있는 거 맞고요. 네, 두 번째 좀 사안 좀 다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위기 극복 국민통합선언 기자회견 했는데 박정우 기자님 다녀오셨죠. 네,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어떤 기자회견이었나요? 네, 이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정권 교체론 이게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정치 교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치 교체를 좀 강조하고 또 이게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은 통합을 하겠다. 통합을 계속 강조하면서 오늘 이 기자회견 자체는 앞으로 선거 유세 그 기조를 국민 통합과 정치 교체로 잡겠다. 이걸 얘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보면 장소 자체도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민주당은 좀 부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마지막 유세했던 그 장소 명동거리. 네. 그리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 마지막 유세했던 곳이다라고 하면서 이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요. 앞선 정부들 계승한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이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이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 연합해서 국민 내각으로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특히 우리가 계속 보면은 뭐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라고 안 불러도 된다. 통합 정부, 국민 정부로 가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이걸 좀 내려놓겠다. 양당의 기득권 내려놓겠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위성정당 생기면서 좀 안 됐잖아요. 네. 이걸 확실하게 이제 표의 등가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걸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같은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임기 단축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정치 개혁에 좀 강한 의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당한 촛불 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고 과감한 정치 보복과 검찰에 의한 포갑 정치를 꿈꾸는 그런 정치 세력에 권력을 주고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건 그런 정권 교체일 수는 있어도 정의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묻지마 정권 교체 안 되고 정치 교체, 세상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네거티브 많다 보니까 포지티브한 부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신 듯한데 또 사람들은 현충원 참배에 또 많은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현충원 참배했는데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가요? 네. 사실 5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을 치렀잖아요. 그때는 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는 참배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는 내 양심상 독재자와 한강철교 다리를 끊고 도주한 그러니까 국민을 버린 대통령을 참배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런데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제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도 많이 바뀌고 커졌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다. 공은 길이고 관은 질책하되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억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좀 이재명 후보가 국민 통합이나 사회적 역할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상당히 좀 원론적인 발언이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좀 한번 필요했던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결과적으로는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특정한 사람을 적대시하거나 분열을 하거나 또는 이제 분노를 자아내는 발언은 절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절반의 득표를 얻어도 당선이 되지만 나머지 절반까지도 챙겨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거든요. 만약 당대표 뽑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당 사람만 챙기면 되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온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선거가 임박했는데 끝까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그대로 드러냈을 경우 나는 이재명 지지 안 했는데 그럼 나도 핍박을 받는 것인가라는 이 투영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정책적 노선이 다르거나 본인의 정치적 판단이 달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막판에는 결국은 통합의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선될 때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 아예 아버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어쨌든 당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 기간에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잘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대통령이 되려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막판까지 특정한 사람을 적대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원론적이고 원칙적이었지만 필요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윤석열 후보가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그리고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11시에 기자회견 열어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 이 실현을 위해서 11가지 관련 정책과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그중에 주요하게 볼 수가 있는 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수사 지휘권 이걸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의 생각은 이렇게 해야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책을 내놓은 거고요. 네. 아울러 그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해서도 이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 독소 조항을 폐지하겠다. 그래서 검찰, 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서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사건 송치 전에는 자율적으로 수사를 하되 송치 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3차례까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설계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반드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책임 수사제 또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윤 후보가 그전에 네. 대선을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에서 공수처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던 걸로 기억나는데 입장이 바뀐 건가요? 입장에 어느 정도 수정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네. 이 발언을 보면서 카드가 이제 몇 개 안 남았을 것 같다.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드냐면 이거는 집토끼 결집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당대에 자영업자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농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수처 폐지하겠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할까요? 왜? 우리랑 뭔 상관이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나와 연결된 공약이 뭐가 있느냐를 더 집중해서 듣거든요. 이거는 현재 현 정권을 싫어하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조 전 장관에 대한 반감이 있는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의 결집입니다.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적폐 수사로 인해서 지지층이 좀 흔들렸고 여권이 이제 결집을 하고 있는 양상이니까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집토끼를 결집하기 위한 전략이고 이 전략이 저는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다. 왜냐하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책을 보면은 늘 마지막 판에 막판 결집용 카드는 숨겨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릴 당시는 집토끼 전략으로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집토끼를 그렇죠. 지키기 위한 철저한 전략이죠. 네.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현 정권과 각을 세우고 현 정권에 어떤 압박을 주더라도 자기가 수사할 건 수사한다 이런 정신인데 네. 이게 중도한테는 별로 안 먹혀요 지금. 네. 지금 검찰총장이 아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 신간도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네. 집도끼 지키기 전략은 되는데 이게 과연 중도 확장성이 네.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집도끼 전략을 이렇게 빨리 써버리면 나중에 분열되고 결집이 해이해졌을 때 또 다른 카드가 거의 어떤 게 나올 수 마지막 있을까? 카드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는군요. 너무 좀 일찍 네.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 사실 하루 종일 뭐 포털창이라던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시끄러웠던 얘기는 윤석열 후보의 쭉뻗 사진이 물론 국민의힘에서 다리 경련이 있었고 뭐 그래서 10여 분 정도 올려놨던 거다 뭐 이런 해명이 있었지만 이 해명이 논란을 가라앉히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네, 그러니까 해명이 있었죠. 이 논란이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다리 경련 때문에 올려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다시 또 비판받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아니, 경련 났으면 다리 올릴 수 있다. 근데 왜 구두는 신었냐? 구두를 왜 신었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두발로 상징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사과 이건 없이 다리 경련 나서 잠깐 올린 건데 무슨 문제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파문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신발을 신고 구두를 신고 올린 게 문제인가요? 발을 올린 게 문제인가요? 오병님 하여튼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구두를 신고 발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배려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변명이 문제예요. 다리 경련이 왔었다. 잠깐 올려놨었다. 그러면 신발을 벗고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또 별거 아니라는 식의 또 해명을 또 했단 말이죠. 당대표도.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600억 원 정도의 주가 조작 사기로 지금 보고 있는 과정인데 이거 백날 설명하는 것보다 손바닥 왕자, 신발 올려놓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명을 처음부터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상일 의원이 이걸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올렸다는 건 나는 후보랑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어 이거 알리려고 올린 네. 거거든요. 이런 실수가 반복될 경우에는 앞으로도 또 터져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기자가 사진을 찍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와서 많은 분들이 저걸 정말 몰랐던 건가 아니면 실수인가 아니면 별로 대수롭지 생각한 게 아닌구나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백억 뭐 몇천억 이런 이야기들보다 저도 자주 앉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의자라는 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최영일 평론가 대신해서 같이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BS 제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고요.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님, 네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한입뉴스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은 3660님의 신청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3660님이 강유정 교수님 너무 반가워요. 응원합니다. 디저트송으로 이한철의 슈퍼스타 신청합니다. 네. 3660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저 머리 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에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접사 중에 일부 명사나 용언의 명사형 뒤에 붙어서 모양, 상태, 정도의 뜻을 더해주는 새라는 접미사가 있습니다. 걸음새, 모양새, 생김새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지요. 걸음새는 걸음을 걷는 본새라는 뜻으로 그의 걸음새를 보아서 술 취한 것이 분명하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는 걸음걸이나 걸음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걸음새 뜬 소가 천리를 간다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소는 비록 걸음이 뜨기는 하지만 한결같이 꾸준히 걸어가서 마침내는 천리를 간다는 뜻으로 꾸준히 인내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국임새라는 표현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동사 국이다에서 나온 것으로 종이나 천 따위가 구겨진 정도나 모양을 기본 의미로 하고 있고 국임살과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옷에 국임새를 없애려고 다리미로 다리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임새에는 기가 꺾이거나 풀이 죽은 태도나 기색이라는 뜻도 있어서 그는 매우 가난하지만 국임새가 없다와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또 말이나 글이 이치에 닿지 않아서 막히는 모양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면접 때 국임새 없이 말하려고 연습을 많이 했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제가 아까 이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네. 그만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껴있고 공기가 탁한 지역은 뿌연 먼지 안개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 충청 이남 지방은 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강원 북부 동해안과 제주도 서해 5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산지에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차츰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고 7cm의 눈이 오겠고 경기 북부와 충청도, 전북 동부와 경북 북부 내륙, 제주도 산지에는 1에서 3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cm 미만의 눈이 올 전망입니다. 이 비나 눈은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7도, 부산 12도, 광주 1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7도, 대구 영하 2도까지 내려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교육부는 새학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교직원의 등교전 선제검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 692만 명이 대상으로 학생은 주 2회, 교직원은 1회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촌영대는 내일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거리두기 연장 지침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경찰은 현장 방역 수칙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20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집중 단속 체제를 가동합니다. 경찰은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연설이나 대담방해 등 선거폭력,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중부 지역의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야생 조류에서 유입된 바이러스가 농가 간 수평 전파 양상을 띠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단 10분 동안 이슈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오늘 하루 진행 맡은 강유정입니다. 대선이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각 후보들은 버스 그리고 열차를 타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야권 단일화를 깜짝 제안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임박한 현재 대선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모셔서 직접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시죠? 네. 네,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두 번째 대선 후보 토론 열렸습니다. 1차 토론에 비해서 이제 후보들 간의 공방이 좀 더 치열해진 느낌이었는데요. 정채권 위원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각 후보들이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사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토론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시간도 짧고, 예를 들어서 그냥 1절을 하면 국민들은 2절, 3절, 4절을 원하는데 이제 3절까지는 다 아세요. 네. 그럼 더 깊은 4절하고 5절을 원하시는데, 이 방송의 어떤 그 토론의 한계성 속에서 보통 막 1절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냥 우리 편 이겨라, 뭐 우리 편 좋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 네. 자체가 토론의 룰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는 좀 부족했다. 저는 첫 번째 네. 토론이 더 재밌었습니다. 예. 네네네. 왜냐하면 그 세 분의 재수생과 한 분의 재학생 네. 토론하는 거였기 네. 때문에 첫 번째 토론이 아주 재밌었어요. 네. 네. 그럼에도 좀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좀 뽑아주시거나 아니, 제가 인상적인 질문 있으면. 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이재명 후보께서 한 얘기였는데요. 그 김혜경 씨에 대한 그 배모 씨 사무관, 배모 사무관에 대한 거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별정직으로 들어오다 보니 주로 공무에 관련된 일을 도와주다가 경계를 넘어서서 사적 관계에 도움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가 딱 생각이 나는 게, 아니 아주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을 왜 별정직 공무원으로 시켜주죠? 그러면 그 전에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했잖아요. 그분은 사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도움했는데 그걸 가지고 완전 탄핵 사유다 그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여기는 워낙 가까운 사람을 갖다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시켜줘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는 그냥 가까운 사람을 아예 사적 관계에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을 그냥 공무원으로 시켜주는구나. 이게 과연 옳으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요, 배모 사무관이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뭔가 한 일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김혜경 씨가 시킨 게 아니라며요. 그러면 결국 그거 다 뇌물로 상납받은 거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만약에 시키지 않았다면 워낙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 별정직 공무원 시켜줬으니까 그 대가로 이렇게 뭐 소고기 무슨 상납 하여튼 무슨 이런 상납을 다 한 거냐. 라는 의혹제기 의구심이 딱 생기잖아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네. 또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어제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단일화 이슈를 던지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최고위원이시기도 하니까 궁금합니다. 이제 대선 후보 등록 기간에 국민 경선 방식에 적합도와 경쟁력을 물어서 이렇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정확한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왜 이렇게 첫 번째는 지금까지 단일화 없다라고 하고 완주하겠다라고 거듭 의사를 밝혔던 안 후보께서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됐는지 좀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최고위원들한테도 다 그러는데요. 그 단일화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문자를 보내세요. 그러면 그 윤석열 후보이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이든 두 후보께 정말로 많은 분들이 만나면 그 얘기를 하실 겁니다. 왜 단일화 안 하냐. 단일화 하세요. 제발 단일화 하세요. 막 완벽한 정권 교체를 해 주세요. 이랬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압박을 엄청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안 봐도 그냥 사실은 비디오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그런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단일화에 대한 열망을 그 무시하고 넘어가지는 못했을 거다. 그 압박 때문에 네. 저는 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어제 그러니까 후보 등록 첫날인 상황에서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왜 잔여를 했을까? 이 시점이 좀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죠. 사실은 늦었거든요. 원래는 안철수 후보는 만약에 단일화를 하자고 했으면 더 일찍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늦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후보 등록 전이니까 사실 그 타이밍이 이제 더 이상 늦지 않게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냥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을 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 윤석열 후보는 늘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냥 자기한테 본인한테 맡겨달라. 그리고 우리는 통큰 단일화. 그다음에 그 10분 만에 다 할 수도 있다. 트러스트 이 신뢰관계만 되면 다 10분 만에 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윤석열 후보의 어떤 기질 안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이 단일화 가지고 막 지지부진하게 싸우는 모습이 사실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정권 교체라는 큰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 나 윤석열과 안철수는 함께 간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으시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반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경선 방식을 받아서 오케이 이렇게 딱 가는 것보다 통큰 단일화는 조금 그런 다른 색깔인 듯한데 그럼 통큰 단일화라는 건 좀 어떻게 오늘 권영세 선대본부장께서도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수사하다 보니까 이 통큰 단일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결국은 그 우리가 그 전에도 윤석열 후보께서 언급하신 게 있는데요. DJP 연합. 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안철수와 윤석열은 함께 간다. 공동해서 우리는 연합해서 같이 간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DJ 그러니까 연합. 예. 네. 그래서 그 10분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 많이 하지만 뭐 성일정 의원께서는 뭐 2, 3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또 이 방송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조금 과감하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와 함께 정채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좀 가장 훌륭한 단일화 방식은 어떤 거로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은 그 단일화 방식이요. 가장 좋고 가장 나쁘고를 사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다 입장이 처해 있고 그다음에 100이면 100사람의 단일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냐면 그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함께 가는 거 그게 제일 맞는데 그건 결국 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통큰 단일화 그다음에 그 이건 결단의 문제라고 결국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방식대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통큰 단일화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양보하기를
원한다라고 많이 해석을 하세요.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미 방식은 던졌기 때문에 경선 방식으로 하자. 국민 경선 방식으로. 그리고 그 이후엔 약간 지금으로서는 별 대안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건 민주당의 희망사항일 것 같아요. 민주당은 무조건 안철수 그 후보가 계속 완주하기를 바라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계속 안 될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본인의 희망사항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시했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민주당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야권 단일화. 그러니까 국민의 여망을 안철수 후보가 마음에 화답했다. 그 표현을 화답했다. 국민들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께. 저는 그거는 이제 밝혀주셨다고 봐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목에서 계속 그거 안 받을 거다. 국민의힘이 안 받을 거다. 그다음에 이거 단일화가 어려울 거다. 계속 이 얘기하는 거 말고는 사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것도 좀 예측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도 모든 게 밥도 따뜻한 밥이 맛있고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단일화에 대한 데드라인을 좀 언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투표용지 인쇄 들어가면 뭐 색깔을 바꾼다 뭐 이런 얘기들 있지만 그게 좀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저는 그 인쇄 들어가기 전에 28일인가요? 27일 전에 그 전에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인쇄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되면 그래도 그 통 큰 단일화가 탁 나왔을 때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다 투명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단일화 효과가 제일 크지 않을까. 가장 효과적인 데드라인은 그때가 될 거다. 만약에요. 그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주장하신다면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론조사 방식 받아줄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 말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윤석열 후보 원래는 이건 후보의 결단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믿고 기다린다라는 입장이지 않을까요? 조율을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왜냐하면 지금 각자의 목소리가 다 나와버리면 이게 지금 어디로 귀결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후보께서 결단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이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열정 열차 타고 호남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에게 후보 손글씨체로 편지도 보냈었어요. 그래서 호남 지지율 20%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효과가 좀 보이나요? 저희가 이제 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내부 그거는 말씀 못 드리니까 저희 그 효과가 있어요 일단 지금 현재의 느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게 이제 막 그 투표장에 갔을 때 과연 그런 효과가 그대로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그대로 나타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꾸준히 우리의 노력을 다 보여드리고 그 공을 들여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였기 때문에 우리 호남에서 우리의 마음을 국민의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봐요. 그 열정에 대해서 화답해 주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열정 열차 됐던 윤석열 후보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상일 상근 보좌역이 SNS에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윤 후보가 이제 구두를 신은 채 앞좌석에 이제 발을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비판이 나왔을 때 이제 한번 입장 표명이 있었어요. 다리 경련이 있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한 후 한 10분 정도 자리를 올렸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 조금 여전히 좀 가라앉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고 있는지.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저도 사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몰랐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앉는 자리였다고. 그다음에 오랜 시간 좀 있었기 때문에 다리에 이제 불편함을 호소해서 아마 경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다음에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대표가. 제가 볼 때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하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근데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그 이 대표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죄송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죄송한 마음이다. 네. 이제 유감 표명을 하셨었고요. 네, 그 국민의힘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종로 보궐선거에 이제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체본부장, 러닝메이트 최재형 후보, 홍준표 상임 고문까지. 그러니까 이제 경선 멤버들이 다 합류를 한 셈이죠. 그런데 아직 유승민 전 의원만 분명한 합류 의사를 잃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퍼즐이 남아있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합류해서 원팀 될까요? 유승민 의원하고 연락은 좀 되시는지. 유승민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는 되게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요. 이준석 대표가 아마 그 유승민 후보하고의 그 이제 교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이 대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은 원팀이지 않냐. 저는 그걸 그렇게 그냥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일라디오 최영일 시사본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10분 토론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들을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제가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입니다. 지금 노영희 변호사께서 의자를 정돈하고 계셔서요. 네, 톡 쏘는 사이다처럼 주간 이슈를 해설해 줍니다. 시사계의 피오나 공주 노영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사 래퍼 랩진봉 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재봉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제 의자 정리되셨나요? 네. 네. 주간 이슈 먼데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주말에도 뭐 대선 전이라 그렇겠죠. 주말이 없습니다. 정치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2차 TV토론 드디어 열렸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복지부 의견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건진법상과 무슨 법상과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갑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어떤 분이 양심선언을 했는데 우리 교주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된다. 자, 빨리 다 입당해가지고 경선 도와주라 그랬다는 양심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아주 보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돌아가면서 합시다.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복지부에서 30만이 되는 신도가 반발할 경우에 이 관리가 안 되니까 강제 수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니 조금만 미뤄달라고 해서 바로 중대본과 함께 대검의 디지털 수사관들을 투입을 해서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로 신천지의 과천본부의 서버를 다 들어와가지고 중대본에 넘겨주고 또 우리 대검의 디지털 수사관들을 한 달간 붙여가지고 전부 포렌직을 해서 다 넘겼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요, 그건 완전히 쇼입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지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하는 기자들이 다 그때 웃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런 말도 했군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요구는 완전히 쇼였다.
없다. 압수수색 지시를 언론에 공개했고 그리고 당시 기자들이 다 웃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해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의 공방이 오간 겁니다. 윤 후보는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했다. 신천지 서버도 포렌식 했다. 중대본도 넘겼다. 문제될 게 없다라는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 관련해 가지고는 추미애 장관 얘기하고 이재명 그 후보 얘기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얘기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 얘기는 일단 당시에 윤 후보가 압수수색보다 광범위하게 신천지 서버를 포렌식했고 뭐 중대본에 넘겼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제 거짓말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포렌식 자료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했던 것이고 이 포렌식 자료를 가지고 대검찰청에서 오히려 반대를 했다 이렇게 지금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대검에서 뭐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더냐 이제 물어보니까 압수수색 자료가 아닌데 어떻게 대검에서 이걸 압수수색하겠습니까? 라고 처음에 이제 대검에서 반발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검을 우회해서 세종시로 대검의 포렌식 요원을 파견 보내서 거기에서 포렌식을 해낸 거다라고 윤 후보가 말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면과 배치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거짓말하는 거다. 100% 거짓말이다. 이렇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말하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도 주장을 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 난 내가 했는데 네가 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냐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내가 압수수색했다는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 말 하나 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간의 말이 서로 틀리게 1대2로 지금 달리게 나오고 있어서 이건 당시에 뭐 보건복지부 사람을 들여다보고 해봐야지 더 정확히 알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좀 거짓말하고 계신 건 아닐까 이 생각이 조금 들긴 들어요. 네, 압수수색이 있긴 있었는데 누가 했느냐 다 말이 다 엇갈린다는 얘기인데요. 네. 근데 그때 우리가 그때 언론에 보도가 됐었잖아요. 경기도에서 했었다고.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안 하니까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지사가 직접 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자료를 확보한 거죠. 그 자료를 포렌식을 했다는 건데 지금 얘기했던 것과 더불어서 또 이제 추 장관이 오늘 아침에 추 전 장관이 아침에 인터뷰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신 것에 플러스해서 중대본 회의를 이제 했는데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 협조를 직접 요청한 바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중대본에서 요청한 적이 없고 도리 하지 말라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응해서 강제수사 등을 통해서 빨리 신도 명단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달라요. 지금 두 사람이. 그런 점을 분명히 짚어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강제수사를 통해서 도와라. 그러니까 대검에 강제수사를 통해서 도우라고 지시를 내렸던 것이 2월 28일인데 2월 27일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방역수사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구속수사까지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 지시를 하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게 추미애 전 장관의 얘기예요. 지금. 이게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은 뭘 의심하는 거냐면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냐는 거예요. 그전에는 대검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지시를 하니까 그때 입장을 바꿔가지고 강제수사 지시하니까 확 돌아섰다. 이게 추미애 전 장관의 워딩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모든 그러니까 신천지 관련해서 압수수색은 대검 승인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세계일보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가 이제 건진법사의 조언을 듣고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추미애 전 장관의 지금 워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이 제대로 안 된 듯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양심선언 하신 분이 우리 교주께서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한다. 자빨리 입당해서 경선 도와주라고 했다라는 이 얘기는 심지어 홍준표 의원이 당시 11만 표가 신천지 조직표가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확인이 좀 된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신천지 특검까지 얘기했습니다. 특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장관 얘기가 다르고 당시에 되게 이 신천지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가 사실은 유입됐다라고 하는 의심이 되게 심각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다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내가 압수수색을 하는 것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설명하는 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보도됐던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면 일단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당시의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처음에 윤석열 총장도 하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는 거고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지금 최진묵 교수 말한 것처럼 뭐 세계부 기사 그걸 꼭 꼬집어서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4일하고 25일에 기사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 기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건진법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만희 신천지 총재도 영매다. 근데 대통령이 네가 되고 싶다면은 영매한테 피 묻히고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을 당하면은 좋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 한 것으로 자기는 추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 전 장관의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다시 돌이켜서 해보면 그때 당시에 사실은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19번 뭐 30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좀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타난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신천지에서 계속해서 협조를 안 하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초창기에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 강제 수사를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너무 이상하게 윤석열 총장만 당시에 그거를 거부했단 말이죠. 장관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들 조금 너무 이상하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쪽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지사라는 걸 이제 확인해가지고 내가 지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또 그 압수수색을 다 하러 돌아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대비가 돼서 한번 보도가 또 대조적으로 된 게 있었죠.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는데 이제 추 전 장관은 이제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튼 세계일보 기사와의 연관성을 이 갑자기를 해석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이 논란에 한 가지 좀 불이 더 붙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건진법사 이야기를 듣고 죄송해요. 제가 웃음이 좀 나오는데 이마에 흰 털을 붙였다. 네, 맞아요. 네, 이 말은 왜 나오는 건가요? 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주미애 전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네, 나중에 맞아요. 또 네. 저한테 또 막 법적 조치를 취할까 봐 제가 말씀 네. 분명히 드려요. 추미애 네.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TV토론 11일 날 TV토론에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흰 눈썹이 포착이 되더라. 그렇게 보도한 언론사가 다수 있었다는 것이죠. 흰 털 하나가 길게 눈썹 옆에 나온 것을 확인하는 추가 보도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날 오전에 이걸 이제 비교하면서 추 전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후보가 그 오전에 이제 추기경님을 만나러 갔거든요. 네. 그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예방할 때 그 사진에 보면 그런 흰 눈썹, 흰 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흰 눈썹이 없었다. 그런데 왜 그게 토론회 하는 날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상학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또 노영희 영희 시대 감상학은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붙인 게 왕자 논란과 좀 연관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추 장관의 워딩입니다. 이 흰 털을 왕의 털, 용왕의 털이라고 부르는 그런 입장. 관상학적으로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날라온 뭐 무슨 무술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이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설은 이 집이 고양이도 많이 키우고 강아지도 많이 키우니까 그냥 개털 고양이 털이 묻은 거 아닌가. 네. 그게 그렇게 오랬다. 네. 이쯤에서 관상기회가 나왔으니까 DOCSH님께서 예, 노 변호사님 예뻐요라고 네, 관상 나온 김에 아쉽게도 최 교수님 잘생겼다는 문자가 안 왔습니다. 네, 아쉽게도. 네. 오늘 이제 법무부 관련해서 또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속보로 봤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폐지하고 공수처 무능하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공수처 무력화하겠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동안에 공수처 없을 때는 검찰하고 경찰에서 다 했어요. 고위공직자도 수사했고 검사도 수사했고. 근데 그게 다 제대로 안 되고 자기 식구들은 다 봐주고 다 불기소시키고 뭐 김건희 씨 논란 예를 들면 김건희 씨 논란 같은 경우 전부 다 무혐의 받듯이 검찰이나 이런 쪽하고 좀 연결돼 있으면 전부 다 빠져나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반성적 고려해서 이거는 이 사람들하고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의 멋지신 이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럼 공수처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동안 기존에 있던 경찰이나 검찰에서 또 수사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거하고 구분도 안 될 뿐더러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니네 어차피 검찰 경찰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 식구니까 다 같이 봐줘라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70년 동안 검찰이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게 70년이거든요. 70년 동안 자기네들끼리는 전부 다 봐주고 자기네들끼리는 전부 다 넘어가던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공수처를 정말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는 공수처 뭐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네. 저도 한마디 하면 심지어 입장이 바뀌었어요. 네. 옛날에는 네. 노영민 전 비서실장 말 들어보면은 검찰총장 최종 선택 당시에 네. 굉장히 공수처 설치하겠다. 검찰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의견을 뒤집은 건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 전 실장이 지금 인터뷰 나서 했던 말은 이제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 임명하기 전에 후보를 인터뷰하고 마지막 한 명으로 윤 전 총장이 이제 아마 남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 그 공처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본인 열심히 하겠다. 공처 설치 관련해서 자기는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놓고 이제 되고 나니까 말을 바꿨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제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검찰을 누가 견제합니까? 견제할 수단이 있나요? 우리 영희 시대 노영희 변호사님. 검찰을 견제할 수단 없어요. 법무부 장관이 이거 하나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하나 있으니까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요. 대통령이 그 사람 나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검찰이 독립된 기관이고 임기도 어느 정도 보장돼 있잖아요. 그 검찰이 진짜 맘먹고 잘못해서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정치적 수사를 하게 되면 그걸 누가 견제할 수 있냐고요. 네. 유일하게 있는 게 법무부 장관의 그 수사지휘권이에요. 그걸 폐지하겠다는 말은 검찰공화국 만들겠다는 말하고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처도 그래요.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공처의 설치의 가장 큰 목적은 검사에 대한 수사 똑바로 하자는 거거든요. 제 식구 감싸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비난도 많이 받고 김학의 전 차관 문제도 그렇고요.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거 제대로 수사 안 하니까 공처 만들어서 검사에 대한 수사 똑바로 하자는 거거든요. 자기 식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 만들다는 건데 그걸 다 없애겠다는 것은 옛날에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검찰은 자기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견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항상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견제와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공처를 만든 거고 수사지휘권도 그 기능 때문에 있는 건데 그것 자체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은 견제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에 대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주말에 가장 사실 뜨거웠던 뉴스는 호남행 열정 열차에서 이상의 상금 보좌역이 직접 올렸다라는 거죠. SNS에 사진 한 장 올렸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사진인지 했는데 가만 보니 열차 좌석에 쭉 뻗을 다리 뻗은 게 사실 문제가 아니라 타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신발을 신은 채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다리 경련에 대한 해명을까지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거를 왜 이상일 상금 보좌역이 직접 올렸는지 좀 두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네. 다리가 기신 최진봉 교수님 말씀해 보세요. 전 다리가 짧아가지고 다리 뻗어봤자 거의 닿지도 않아요. 아니 제가 볼 때 네. 이상일 이제 그 상금 보좌역 입장에서는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본인이. 뭐 제 생각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네네네. 생각인데요. 네. 이상일 또 상금 보좌역 저희 동네 살거든요. 같은 네. 동네. 그러니까 뭐 그분이 이제 출마하시면 저도 투표권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냥 올렸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이 옆에 앉아 있었고 그게 사진을 올리게 되면 어쨌든 홍보도 되고 본인 입장에서도 후보하고 가까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발을 신고서 나무에 앉을 수 있는 의자에 발을 올렸어요. 그런 행동은 상당히 무례하고 일반 그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비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진짜 국민들이 볼 때는 저렇게 일반적인 남을 배려하지 않고 도덕적 기준도 없는 분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냐.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남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그리고 옆에 누가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 옆자리에는. 거기다 신발을 신고 그 신발로 다 다녔을 거 아닙니까? 여러 군데를.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내가 말할게요. 화장실. 거기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올려놓으면 그게 그 시트도 지저분해지고 그거 청소하려면 또 철도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남이 그걸 모르고 앉았어 봐요. 그럼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했다.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고 저는 해명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고 나서 해명을 했잖아요. 자기가 잠깐 10분 동안 인터뷰하러 갔다 온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전에 같이 앉아있을 때 다리를 너무 가까이 붙이고 있어서 뭐 경련이 일어나서 그랬더니 또 경련이 일어났는데 왜 다리는 꼬고 그러니까 발 두 개를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보통 경련이 일어나면 쭉 펴거나 주물러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10분이라는 얘기가 논란이 많아요. 처음에는 그 이제 두 가지 사진을 비교했거든요. 10분 정 이준석 대표가 앉아있던 사진과 없었던 사진. 그것도 뭐 터널 통과했다. 네, 터널 통과했다. 근데 10분 동안 뭐 터널을 우리나라 터널이 얼마나 긴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10분 동안 가는 터널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그 터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옷차림이나 이런 걸 보면 그게 정말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다리가 길지 않은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는 아니 근데 그 해명을 딱 들어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거기 내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리인데 어쨌든 내가 없는 사이에 그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싫어한다고밖에 못 보는 거죠. 아이고. 이준석 대표 자리인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떠나자마자 그 들어온 신발을 그대로 얹어가지고 다리를 쭉 뻗어서 올려놨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저 사람이 싫다 그래도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신발 신고 그렇게 올리진 않죠. 정말로 다리가 너무 아프면 신발 벗고 올리겠지. 그러니까는 최진봉 교수하고 나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도 나는 최진봉 교수가 자리를 뜨면 신발을 벗고 올릴 거예요. 아, 신발을 벗고.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어차피 거기 와서 앉아야 되잖아요. 앉아야 되는데 신발이 딱 신겨져 있는 그 신발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당연히 나쁘겠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 설명도 말이 안 맞는다고 보지만 그 설명이 맞다 하더라도 정말 배려심이 없고 굉장히 심리학에 또 이렇게 바탕을 둔 아니 이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서로 사이도 안 좋은 게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학과 교수와 신문 방송학과 교수와 제가 말이 빠른 이유가 오늘 다룰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두 분의 말씀 놓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주말 이슈 먼데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거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단일화 이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태규 선대위 본부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후보가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는 언젠가는 단일화를 하겠지 이런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확장성을 막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단일화에 대한 협상이나 이런 것이 진전이 되거나 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쪽에 계속 흘리거든요. 뭔가 마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단일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단일화 제안을 했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주장이 이해가는 측면도 있고 안 가는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단일화를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15%까지 못 얻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또 돈이 엄청나게 손해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제대로 다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실은 단일화를 해가지고 그 리스크를 지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설이 이제 하나가 있어요. 실제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어차피 끝까지 완주한다고는 말했지만 결국 돈이나 조직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돈 조직이 좀 모자라는 편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자기는 계속해서 완주할 마음도 있고 윤석열 쪽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단일화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만약에 본인이 단일화를 끝까지 제안하지 않거나 안 한다고 하거나 이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측에서는 야 조건 없는 단일화 하자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자기만 혼자 조건 다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상대방에게 어쨌든 단일화를 하나 내세우는 거죠. 조건 하나 달아서. 근데 상대방이 받지 않을 조건을 먼저 계산해서 내는 거죠. 그러면 공은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나는 단일화를 제안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저는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본인의 전체적인 정치 이력이나 앞으로의 상황을 본다면 계속 철수만 하고 계속 그렇게 남한테 구걸하다시피 단일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시각을 좀 멀리 돌려요. 그래서 꼭 저 사람하고 단일화만 할 것도 아니라 이쪽하고 단일화했을 때 시너지 누구랑 단일화했을 때 좀 더 자기가 예우를 받을 것인가 정치 생명이 얼마나 더 멋있게 올라갈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과 당일화 오히려 좀 역발상을 해봐라 라는 제안으로 들리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단일화 문제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오히려 하고 싶어서. 그렇죠. 하고 싶은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본인이 후보 등록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쪽에서는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포기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단일화 같은 거 우리 별 관심 없으니까 그냥 뭐 이준석 대표 말을 그대로 하면 사퇴하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도와줘라 와서 조건 없이.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그렇게 해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본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단일화 이슈라도 던져가지고 본인의 어떤 가능성, 그게 일말의 가능성이든 아주 적은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국민 투표하게 되면 국민 경선을 하게 되면 본인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도 한다고 봐요. 저는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그런 경우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대로 가다가 본인이 단일 후보가 되긴 어렵고 뭐 당선 가능성도 좀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승부수를 던지는 방법이 단일화밖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확실히 이슈를 주목하는 데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듯합니다. 이 통 큰 단일화 아까 정미경 최고위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뭐 DJP 뭐 과거 공동정부 이런 것들도 얘기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 큰 단일화. 뭘까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통큰 단일화야?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통큰 단일화. 그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만 좋은 통큰 단일화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쟤네 맨날 철수만 하는 애, 쟤네 맨날 단일화만 하다가 끝나는 애, 쟤네 맨날 남한테 이용만 당하는 애, 쟤네 단일화 해주고 아무것도 못 얻는 애. 이렇게 프레임이 짜여지죠. 그러면 그게 앞으로 그 사람이 정치할 수 있는데 어떤 바탕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미지일까요? 안철수 후보는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이미지가 제일 좋았고요. 지금 계속 하향 곡선이에요. 그럼 지금이 오히려 다시 한번 자신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턴 시기인데 이번에도 뭐라 해서 계속 단일화 안 하고 완주할 거다 라고 계속 해놓고 딱 후보 등록하는 날 먼저 스스로 제안을 하잖아요. 남들이 하기도 전에.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넌 역시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권은희 의원도 제가 몇 번 만났는데 절대 단일화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런 말 하면서 나중에 단일화 하겠다는 그 제안할 때는 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완주한다 그랬는데 하도 사람들이 물어봐서 그냥 단일화를 제안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야 방구야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차단선을 친 셈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단일화 더 어렵게 됐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안철수 연대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은 정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어렵다고 본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일화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얘기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은 선을 그었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일단 정권 교체에 대해서 동의해 준 건 감사한데 국민 경선 방식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뉘앙스로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요 당직자들이나 아니면 그 선대에 있는 분들, 선대 본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선을 긋고 있어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 포기하고 들어오든 아니면 자리 몇 개 줄 테니까 그거 받으시고 합류하시든 이 두 가지 방법의 다른 방법. DJP 연합이 그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DJP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동정부를 하자는 것이고 그 공동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상을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전제가 국민 경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의 생각은 안철수 후보 단일화 안 해도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면 단일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혼자 몸이 달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 단일화가 아니고는 당선 가능성 거의 없죠. 지지율이 또. 그렇죠. 그런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더군다나 안철수 후보가 계산을 못하는 거죠. 왜 그 수학 잘하시는 분이 계산을 못할까요? 아니 지금 본인이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쪽에 가가지고 대우받거나 대접받거나 그 기여도 그래서 기여도 이준석 대표가 아니잖아요. SNS에 안철수 후보가 마치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듯이 손오공 얘기하고 손오공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모습을 선보하기도 했어요. 그런 말 듣고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말은 단일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감정까지 좀 상한 상태 아닐까. 감정 인납도 상했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이준석 말은 듣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두 분은 단일화가 시점은 언제든 간에 3월 8일에 되더라도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쎄요. 지지부진하게. 근데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꼭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앞으로는 서로 싸우는 것처럼 안 한다는 것처럼 하다가 또 뒤에 가서는 또 따로 협상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중국 반중 정서 이용해서 욕하다가 뒤에 가서 사과했다는 말 나오듯이
이번에도 또 분명히 그런 식으로 만약에 단일화가 됐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주기를 약속하면 단일화가 되겠죠.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까지 꼼수를 부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당신이 오면 내가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뭔가 해주겠다라고 하겠죠. 근데 그거는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내세웠던 가치 이런 걸 좀 안 맞으니까 그걸 선택 잡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당선될 쪽에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철수 후보를 순수하게 지지하는 그분들에게 미안해야 되죠. 네. 저는 지지율이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예스 노로 대답해달라고 제작진이 압박하고 지지율이 있습니다. 관건이다. 네.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윤석열 후보 어쩔 수 없이 할 거예요. 근데 지지율이 지금처럼 가고 조금씩 앞선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안 합니다 절대로. 네, 알겠습니다. 지지율이 관건이다라는 최지봉 교수님 마지막 말씀 듣고 KBS 일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과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주간 이슈 먼데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에게 깜짝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와, 오늘 발렌타인데이라고요. 간식이 무려 고급 초콜릿입니다. 네, 이거 드립니다.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고급 초콜릿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국제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심지어 이제 우크라이나 대표 선수가 전쟁은 안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예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 군사적 긴장감이라는 게 아마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러시아가 날짜까지 나와서 16일 침공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지난 11일에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러시아가 16일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은 겁니다. 네. 이 발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에 유럽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D-Day가 2월 16일이다. 이렇게 말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종 주류 외신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날짜가 지정이 됐는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영국의 텔레그래프에 따르면은 이 16일 침공설과 관련해서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러시아 중앙사령부로부터 도청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은 미국이 러시아가 자작극을 꾸며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첩보가 정보국에 포착이 됐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러시아와 관련돼서 입수된 정보들을 언론에 흘려왔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전략적 판단으로 미리 흘림으로써 러시아가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겠다. 억지력을 키우겠다는 얘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당연히 공포감이 과도하게 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게다가 지난 10일부터 지금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열흘간의 연합 훈련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죠. S-400 그리고 판치리 S-대공 방어 시스템 그리고 수호위 35 등 러시아의 핵심 전력 자산과 러시아군 3만여 명이 벨라루스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16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오니까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처럼 지금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좀 더 실감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교 공간들, 서방 국가들의 외교 공간들이 철수를 한다거나 민간 항공기들이 우크라이나 상공에 진입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뉴스가 들리면 실제로 좀 더 체감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11일에 일단 우크라이나 거주 자국민에게 48시간 이내에 대피를 할 것을 촉구를 했고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의 대사관 인력 대부분을 철수를 시키고 폴란드와 인접한 도시인 리비우의 일부 소수 인력을 재배치한 상태입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대사관도 대사를 포함해서 정예 인원만 키예프에 남고 전원 철수했고요. 사실 유럽연합은 끝까지 합류를 안 할 것처럼 보였는데 이 EU 집행위원회도 우크라이나 주재 EU 대표부에서 근무하는 비필수 인력에게 철수를 권고를 한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꽤 구체적으로 이 자국민에게 철수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긴급 구출 계획도 세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모가디슈라는 영화 보면은 네. 그 대사관에서 대사들이 대피를 한다거나 혹은 철수를 한다라는 게 굉장한 긴장 상황 임박이라는 걸 제가 그러니까 또 영화에서도 볼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실질적인 이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맞아요. 예, 시그널이 되는 네. 거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래서 제일 불안할 듯해요. 네. 맞습니다.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란 확실한 정보가 없다. 그리고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전쟁설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일단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난 12일에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러시아에 맞서서 우리가 단결해서 싸우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민간 항공기들이 우크라이나 영공에 진입하지 않는 이유가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업계에서 그걸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리는 영공을 닫을 계획이 없다. 그리고 당신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민간 항공기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50분간 전화로 이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좀 와달라. 그러면은 조금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도 변함없이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전쟁이 뭐 상대편이 있어야 나는 거니까 러시아의 움직임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러시아의 주장은 일관됩니다. 우리는 공격할 의도가 없다. 전쟁의 이렇게 가능성은 긴장이 높아지는데도 네. 계속해서 근데 이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건 미국과 미국의 언론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6일 공격설에 대해서도 이 서방 국가들의 음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러시아의 움직임도 조금 심상치 않은 맞습니다. 게 네. 우크라이나 또는 제3국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해서 우크라이나 내 외교 공간을 최적화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에 필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 인원을 철수키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왜 나갈까? 그리고 사실 12일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전화 통화로. 근데 러시아 측에서는 기존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게 제안해 놓은 초안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합의할 의향이 있으면은 정상회담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미국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은 하지 않으면서 의미 없이 62분간 정상 통화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이 원인이잖아요. 맞아요. 이 두 나라의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할 듯한데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캐나다에서는 트럭 시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백신과 관련돼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급기야는 지난 6일에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의 짐 왓슨 시장이 주민들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위험성과 위협이 심각해서 정부 차원의 사법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상황입니다. 네네네. 현재 그 시위대 참여자 숫자가 경찰관 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뭐 상황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문제는 오타와뿐만 아니라 토론토, 밴쿠버 등 그 캐나다 주요 10개 도시에서도 수천 명의 시위대가 이 백신 의무화 조치를 라든지 방역 규제 철폐를 촉구하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트럭들이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도로가 마비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경적을 울린다거나 폭죽을 터뜨리는 등 시위로 인한 불편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이 시위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 의무화 반대에 대해서 뭐 종교계라던가 이게 아니라 트럭 왜 하필 트럭 시위가 되고 있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트럭 운전사들에게 좀 더 의미가 있는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미국이 굉장히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캐나다하고 미국은 서로 국경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오가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캐나다 정부가 미국에서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에 들어올 때 트럭 운전사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럭 운전사들이 중에서도 한 10% 정도만이
많이 이제 백신 접종에 반대를 하면서 자유호송대라는 이름으로 10% 정도. 예, 수백 대의 트럭을 네. 몰고 와서 국회 주변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대했던 시민들까지 가세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극우 세력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캐나다의 트럭 운전사들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산시키면서 규제 반대 시위를 동참해서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우라면 약간 남부연합이라던가 네. 노예제 찬성했던 그렇죠. 네, 이런 깃발들이 또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2년 내내 유럽에서도 백신 반대 그리고 네. 규제 반대 있긴 했었죠. 계속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캐나다의 트럭 시위에 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차량을 몰고 나온 시위가 이제는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불편을 실제로. 좀 가중하는 거군요. 일부러. 맞습니다. 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도 네. 지금 트럭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해산시키려고 아기 상어를 틀었는데 이게 역효과를 냈대요. 굉장히 네. 율동을 추면서 노래를 네. 따라 부르면서 오히려 시위대가 더 모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캐나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또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네, 캐나다 정부는 일단은 뭐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군 부대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는 이제 단호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강제 해상까지는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하고 캐나다 중간에 엠버서더 다리라고 있는데 여기가 한 30%의 물동량이 오가는 네.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강제 해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좀 최근에 좀 저희가 주목했던 뉴스입니다. 러시아 피겨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 아주 어린 선수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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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래서 지금 간식 당첨자 발표하라고 제자께서 저의 이제 일을 초보다 보니까 네. 발표하겠습니다. 0787님, 3533님, 7934님, 2606님, 2307님, 04